1년에 만 킬로도 못 하는데 보험료는? 원마일 타면 원마일치만 100마일 타면 100마일치만 한달 매월 후불로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캐롯 퍼마일 기억하셨죠? 우리는 상처요정 오리다. 요정들이 다쳤다. 엄마! 까졌네. 바르는 마데카솔, 진물나네. 뿌리는 마데카솔. 상처엔 역시 옛솔, 칫솔, 마데카솔 둘 다 챙겨솔. 마음에 드세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세요. 너무 좋다. 바디프렌드로 건강을 지켜주세요. 바디프렌드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프렌드. 다이슨의 최신 무선 청소기의 레이저는 보이지 않던 먼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본 파이버 필라멘트가 먼지를 제거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청소 성능의 과학적 근거를 보여줍니다. 제품을 만든 사람들에게 구매하세요. 지구를 거꾸로 돌리기 위해 SK 에코플랜트가 왔습니다. 쓰레기는 자원으로 되돌려주지. 태양, 우리의 동료가 되라. 바람, 너도 따라와. 건축엔 친환경 파워를. 이것이 SK건설이 변신한 이유. 지구를 푸르게 되돌리기 위해, 새로운 내일을 심기 위해. 내일을 심다. SK 에코플랜트. 눈앞에 놓인 목표를 위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다음으로 미뤄왔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나의 그림의 세계. 그림을 그리는 소희 씨야말로 그림같이 아름답군. 볼까요? 누구? 전데요. 이제 저의 부캐도 성장시키고 싶어요. 제 자신을 찾고 싶어요. 자산을 찾고 싶다고요? 네? 자산은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흩어져 있던 내 자산, 소비 패턴, 오직 나를 위한 마이 보고서까지.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난 그곳에서 내 자산을 찾았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산을 알라. NH 자산 플러스, NH 농협은행. 이거 그 소크라테스 그 양반이지? 너 자산을 알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군수의 시사분석입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노출시켰습니다. 무시된 안전과 검은 커넥션, 그리고 부실한 관리 감독까지. 한편으론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대는 게 광주라는 도시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새로 하게 합니다. 오늘 시사분석은 이런 질문을 갖고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이번 붕괴 사고의 문제를 먼저 짚어보죠. 이번 붕괴 참사의 근본적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분이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부실한 안전 규정 그리고 관리 감독이 부족하고요. 네. 두 번째로 고질적으로 그 하도급 문제, 네. 계약청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계속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법과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런 법과 규정을 좀 무시하는 거. 실제로 노출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경찰 수사 같은 경우도 보면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잘 조사를 해서 네. 의문 좀 있으면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배 국장님, 학동 네. 사구역 말고도 지금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꽤 많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말씀에 앞서서 불의 사고로 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또 부상자 네. 빠른 치유와 회복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네. 또 저희가 그 재발 방지 대책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간에 아마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저희가 긴급하게 현장 점검을 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재개발 지역도 했고요. 99곳을 했는데 그중에 한 25곳 정도는 아마 중점 관리를 할 것 같더라고요. 네. 한 차례로 점검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저희가 지금 현장 관리자, 현장 소장, 감리자,
구청 관계자, 또 시 관계자를 이렇게 전체를 묶었습니다. 네. 묶어서 매일 그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네.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앞으로 우기도 있고 또 태풍도 있고 장마도 있습니다. 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말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고 그 안에 계약적으로 시공기술사라든가 구조기술사를 채용할 겁니다. 그리고 일선 자치구에도 반드시 구 단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지금 권고할 계획이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련 법 저희들 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건축물관리법이라든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저희가 국회 정부에 네. 건의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을 아마 수일 내로 금년간에 강주시가 공식적으로 네.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실은 이제 철거 현장만 점검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철거하거나 철거 예정 지역만 점검할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종합주택 재개발이 됐든 환경정비사업 됐든 재개발하고 있는 것 됐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그런 현장 공사하고 있는 중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을 저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하고 조합원들끼리 민원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해서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도 관리 감독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는 점검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철거 현장만 점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안전점검 특별 주관으로 해가지고 오늘 27일까지 어떤 하천이라든가 각종 건설 현장 등 해가지고 전체 한 11,000여 개 정도 시설을 특별 점검 기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공단까지 해가지고 변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뭐 신축 중인 공사 현장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했을 때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보고받도록 한 체계를 만들고 시는 불시에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조금 해소해줘야 되고 환경 분쟁, 뭐 소음 진동이랄지 뭐 일조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름철이 되면 사생활 침해를 많이 받고 빨래도 마음대로 주민들이 못 넣는다고 하는 분쟁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권 침해에 대한 문제들, 인권 침해의 문제들도 저는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한 번씩 이번 기회에 점검을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 뭐 체계를 거기다가 잡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국장님은 중점관리 대상 지역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시설의 안전 측면에서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붕괴 사고 이런 것은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비리, 부패 이런 것과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점검하시면서 거기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확립해 나가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시 및 주거정비법 그러니까 재개발 기본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노후도라든가 어떤 꼭 필요성, 또 공공기여, 또 생활권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종합적으로 살펴서 꼭 필요한 것만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원도심이 자꾸 이렇게 재개발하면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주시 도시의 어떤 흔적이나 역사를 간직한 원도심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도시 재생을 반드시 하도록 그런 기본 계획을 꼼꼼하게 지금 수립하고 있고 이것도 전체가 다 수립하기 전에 중간에 그런 방향을 시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본 계획은 뭐 뒤에 가서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광주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46곳 그렇죠? 지금 재개발이 33곳이고요. 그리고 네. 10곳이 준공이 돼 있고 재건축이 13곳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고도 지역 뭐 이게 주택조합이라든지 일반 분양으로 추진되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제 종상향을 해서 아파트 건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종상향을 현재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 분야라든가 민간 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아파트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 종상향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도로라든가 인프라도 부족하고 학교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도시계획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뭐 재개발 재건축만 46곳 많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없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지금 학동 사고 발생 이전에는 실은 이게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좀 무관심한 편이었고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이제 관심이 있었지만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문제점들을 이번에 좀 적나라하게 좀 조사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운영 방침이나 또 실무진에서 봤을 때에 대한 문제점 있는 것들을 다 지적해가지고 주변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인프라 문제, 전체 도시계획 문제를 보고 이번에 제동 걸 것은 확실히 좀 걸어야 된다.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뭐 허가가 들어와서 지구단위 계획 지정이 들어와서 무조건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 그다음에 광주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방향, 원칙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거기다 적용을 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는 완전히 재검토를 해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뭐 문제가 굉장히 큰 거다라고 볼 수는 그 자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도시 매각의 신도시 개발 방식으로 그 양호한 녹지가 다 그 크게 파괴되는 그런 것보다는 네. 쇠퇴한 원도심을 살리는 어떤 수단으로서 재개발 재건축의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이게 공공시설이나 그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과밀, 과도한 개발, 그러니까 고층화 그리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개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수가 많다 적다보다도 적정 개발 밀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업지역 내에 뭐 40층 가까이 이렇게 개발하는 그것이 문제지 뭐 한 10층, 15층, 뭐 20층 정도 그런 개발을 하면서 공공시설도 같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네. 이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광주시가 어떤 지침,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교수님, 광주 도시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 규모나 밀도는 뭐 적정하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 광주광역시 전체 건축물 대장에 나와져 있는 건축물의 노후도나 아니면 뭐 도로 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 법에서 만들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허용 기준에 의하면 광주시 대부분이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지역이 노후화되어져 있고 광주광역시 도심의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상업 기능이 쇠퇴하니까 주거지역화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그 기준에 거의 다 부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방향을 잡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에 약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우리 광주시에 한 30%, 나머지는 이제 공동주택 70% 정도 됩니다. 더 세밀한 데이터는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실상 그렇게 되다 보면은 주택들이 큰 고층 아파트 숲에 쌓여서 숨 쉴 수 없는 답답한 환경으로 지금 변해버렸어요. 데이터적으로도 본다 한다면. 근데 금방 뭐 상업도시를 그 기능을 적응 못하니까 오히려 하향해가지고 주택을 개발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 북동지역 같은 거 상의를 지금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들이 특히 구도심을 모두 철거하고 고층 아파트 숲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이라도 저는 중단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산업화 도시 개발 과정에서 역사적 문화유산들은 거의 사라지고 골목 문화 스토리도 더 없어져 버리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광주시 도시계획 면에서 보고 주택은 몇 퍼센트 어떤 그 공동주택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뭔가 상업지역 몇 퍼센트 이래서 큰 줄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도시 기본계획 보면 그런 기본계획들을 저는 잘 적용을 해서 교수님들께서 많이 연구를 좀 하셔서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연관 결과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광주광역시 중심 상업지역이 전체 광주광역시 전체 2%에 대한 해당되는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중심 상업지역에 있어서 상업지역 블록을 보면 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가 문제고 상업 기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쇠퇴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거 지역으로 아파트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만 그 중심 상업 지역이 도심 안에 있어서 굉장히 정체되어져 있고 머물러져 있다. 이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가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반대는 하지만 실제로 반대는 하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업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의 또 다른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도 우리가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분야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명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정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시에서 도시건축 선언을 저희가 했고 도시건축 선언에 따른 이행 매뉴얼도 지금 저희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향후 광주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꿀 것인지 하는 기본 방향이 남아 있거든요. 또 미래에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지금 기후변화 환경도 매우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 여러 가지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 의견 또 전문가들 의견 봐가면서 지금 여러 이제 그 안에 틀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라든가 어떤 주택 수요와 공급의 문제, 주거의 질의 문제를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계획 수립의 중간중간에서 시민들에게 보고 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모아가면서 그러니까 도시건축 선언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고요. 근데 빨리 이행했으면 쓰겠고. 그러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전면 철거에 대한 방식은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된다. 수복 개발 형식으로 해서 부분으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재개발 전면적은 완전히 중단하면서 어떤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하면서 우리가 보면 어떤 건축 종합계획과 같이 좀 맞물려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조 교수님, 학동사고협처럼 이렇게 전면적으로 쓸어버리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전면 철거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현지 개량 방식이라든지 순환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도시 재생 방식에 의한 다른 방식의 재개발도 함께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광주시의 상업지역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동안 왜 우리 광주에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문제가 됐냐? 특히 원도심 상업지역 내에서. 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면 사실 도심 전체의 어떤 업무 상업시설들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거보다는 순수 주거 목적의 아파트 건설 위주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과도한 그 문제는 지금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 변원섭 대표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단계를 거쳐 와요. 조합의 구성 문제, 관리 처분 문제, 또 사업 실시 계획 승인 문제 그런 것을 하는데 5년, 10년, 15년씩 걸리는데 이제 와서 중단해라.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것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 대표님 말씀처럼 재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전면 철거 방식 위주로 획일적으로 가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재개발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쳐서 몇 년간에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상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고 보다 신중하게 현재 접근할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 단위로 지금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원주민들의 어떤 동의율을 굉장히 높일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 동의가 높아야지 추진할 수 있고 또 추진 계획 내에 원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리고 전체를 다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닌 어떤 수복형, 도시 재생형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전부 기본 계획에 지금 반영토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방향으로 도시 재생이라든가 재개발 계획을 실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큰 문제가 투기 자본 또는 기획 부동산에 의해서 암암리에 몰래 거기 토지를 사들인 다음에 그걸 쪼개기 해가지고 조합원 수를 다수 확보하는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주민이 소수고 나중에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조합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원주민 위주로 이제 하시겠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인데 그럼 원주민의 범위를 어디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로 원주민으로 볼 거냐 법적인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광주 재개발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조례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따로 정해져야 될 사안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가 사실은 도정법이라고 하는 도시환경주거정비법이 만들어진 시점의 문제점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철거 재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 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동의율에 대한 그 수치는 점점 높여져만 가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비리, 뭐 부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의 법정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기준이라든가 방향이 계속 들쑥날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뭔가 지속적으로 광주광역시든 그 대상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뭔가 유지 관리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다음에 해야 되는데 기준들 자체가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때는 이걸로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걸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변동이 굉장히 많으니까 일관성이 없는 정비 기본 계획은 좀 지양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 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우리 조 교수님 하는 말씀 굉장히 핵심적으로 저는 들어왔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원주민에 대한 의견은 기준이 지금 현재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쪼개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 바로 그 직전까지에 대한 원주민 기준이랄지 관리처분 계획 이전까지 한달지 어떤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쪼개기가 수시로 상시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이 인가될 때까지도 이게 쪼개기 해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규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조례로 저는 확실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한 것은 공직자들이, 일부 공직자들이 쪼개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저는 전수조사를 하기를 꼭 저는 제안 드립니다. 광주시나 각 5개 지자체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도 공직자들이 쪼개기에 만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건 물론 투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투자가 아니고 투기로 보여지는 것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스스로 지자체에서 좀 밝혀야 되고, 왜 저는 공직자들이 중요하다고 보면은 공직자들이 거기 쪼개기에 가입돼 있으면 그 사업 행위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직접간접적으로 그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로밖에 보이지 않아, 일반적 시각에 됐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또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산하기관 공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쪼개기에 가입됐다면 그것을 차단하고 뭐 투기한다면 관련 법에서 감찰하든지 저는 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저는 꼭 밝혀주시기를 꼭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이 사실은 이 재개발 업무를 굉장히 꺼리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기도 한데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광주시에서 재개발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구청에서 조합 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계획 승인 뭐 전체를 다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보다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민간 주도형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공공 분야 어떤 주도형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이제 공적 분야로 좀 이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또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지금 그 도시개발 방식에서 특혜개발 이주의 어떤 도시공사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도시 재생이라든가 주거복지 또 공공의 임대의 어떤 관리 공급하는 그런 어떤 큰 틀의 전환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 주도형 사업에서 공적인 사업,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게 이제 법과 규정이 또 이렇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개발 과정에서 뭐 지금 투기 세력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그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 주도 뭐 재개발, 뭐 재건축 또는 뭐 주택 공급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기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되는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모든 분야에서 공공주도를 할 수 없겠지만 특정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공공주도 재개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논의로 또 이어가 보죠. 지금 시민 대다수들이 느끼겠지만 광주 아파트 참 많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상민 국장님, 광주에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있고 여러 가지 주거 형태 가운데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주거주택 보급률이 107%인데 아파트가 한 67% 정도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 꽤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 대부분 지금 그 한
115% 정도가 아주 적정하게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주택 소유를 보면은 한 68%, 58.8%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민간 분야에서 아파트 공급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분양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주거 취약계층은 이렇게 공급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종전에 공급했던 그런 공급임대가 아닌 상당히 좀 주거 기준이 높은 그런 공공임대를 많이 좀 공급해야겠다는 게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상무지구에서 강주형 공공임대주택 시범 사업으로 500세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경험을 토대로 아마 공공에서 그러한 공공임대를 많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거시장이 안정이 되고 우리 집 없는 서민들께서도 내 집 마련 걱정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뿐이 아니라 아마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광주 아파트 비율이 전국에서 그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고 그 주택 보급률이 울산시 빼고는 두 번째로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임대주택을 앞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조금 더 평수를 넓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공공시설까지 갖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 이거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공화국 광주시에서 임대주택마저도 아파트 위주로 또 계속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 일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네. 또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서 원도심의 저소득 단독주택 지역들이 네. 굉장히 슬럼화되고 가격이 다운되고 그러는데 이 기존에 비어 있는 주택도 많고 이런 것들을 시가 좀 사들여서 평수도 좀 넓고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도 병행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도 네. 하나의 원도심도 살리고 주택 평형의 다양화 그리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제공 그런 측면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은 딱 5가지 유형에 산다고 해요. 네. 단독, 다세대, 다가구, 빌라, 아파트. 이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국민이 이 중에 하나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1980년대에 그때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네. 그래서 사실 그 주거 환경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었던 주택들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적게 주차 대수 산정되어 있어서 저층은 이제 필로티가 돼서 밑에 이제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다가구 매입 임대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제 LH에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네. 그걸 임대주택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매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가 아닌 또 다른 대안으로서 저는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떤 한 블록, 어떤 한 구역, 지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을 전략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거를 공공주도화의 블록형 소규모 임대주택을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가는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도가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아마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시도된 것이 아닌 것은 아닌데 아마 선호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거기에 거주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위주로 획일화된 것을 좀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임대를 책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전체를 다 하기 어려워서 어떤 주택기금이라든가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손실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하는 데는 어떤 예산적 한계가 있긴 한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감하게 어떤 주거 복지라든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고 100억, 200억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 재생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무슨 다목적 센터, 무슨 센터 이렇게 그래서 거기 건물을 4, 5층짜리를 몇십억 들여서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태서 어떤 특정 지역들은 이렇게 이 임대주택 시범 모델로서 일단의 주택들을 좀 사들여 가지고 이런 새로운 그 리모델링을 고급화해서 하나의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시긴 한데 저는 임대주택이 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집에 뭐 주변에 땅값이 떨어진다, 뭐 환경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예전에 그 반대하는 서명을 저한테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거부를 하긴 했는데 임대주택이 왜 일정 단지, 일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로 개발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는 저는 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파트 공화국이 되는 거는 민간, 공공, 그다음에 뭐 임대, 분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파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화국은 저희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 안에서도 저기는 임대야라는 개념, 저기는 약간 소외계층들이 들어와서 살아 이런 개념들을 안 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그다음에 큰 단지 계획할 때나 개발할 때도 그거는 사실 이제 청구 믹스에 대한 고민을 고민했었던 우리가 아직도 그런 환경에 접할 때는 굉장히 슬프잖아요. 똑같은 국민으로 태어나서 다소 조금 근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인권을 보호를 받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차별화 정책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점차적으로 지금 분양 임대나 이런 것들은 소셜 믹스라고 해서 아마 계획하는 것 자체가 많이 믹스가 되어 있어서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였어서 점차적으로 저는 그런 건 사라질 거다라고 이번에 학동 4구역 개발 현장에서 나타났듯이 시행사나 시행자들이 오로지 자본주의에 대한 많은 이익금만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저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민간 자본으로서 개발한다지만 행정에서는 저는 제재하고 있거나 컨트롤할 수 물론 이제 자치단체를 보는 시각과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인구 유입하는 그 단기간 임기 안에 그런 것들 단순한 부분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시장, 구청장, 군수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크게 봤으면 쓰겠어요. 뭐 생활권 계획이 마련되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상당히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정말로. 그런 고통이 우리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죠. 네,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들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들은 많이 지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파트 개발에 보십니까? 여기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망권, 일조권, 뭐 저기 여러 가지 교통 혼잡 시설, 학교 등 이런 그 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지 못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공공의 부담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스카이라인 또는 그 경관의 훼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결국 그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광주시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특히 상업지역 내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저기 상업지역 내에서는 저기 40층 이하, 그 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준을 발표함으로써 도시계획 심의도 좀 수월해지고 그 건설 업체들도 미리 그 대비할 수 있고 하는 점에서 바람직한데 다만 그것이 뭐 40층 이하, 30층 이하가 너무 획일적이지 않냐. 상업 도심에 있는 거, 부심에 있는 거, 지구중심 그리고 상업지역 자체도 중심 상업지역, 일부지역, 근린 상업지역 다 다르고 근데 거기에 단지 40층 이하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데 30층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학적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안에 선언하면은 20층, 30층으로 선언하지 왜 30층, 40층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우리 도시건축 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저걸 볼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합니다. 어디다가 30층을 하고 어디다 40층을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아직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등산 스카이라인도 지켜야 되고 어등산 주변에 곳곳 공원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지키는 기준 아래 속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여기는 예를 들어서 호반 서밋 48층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데 나도 48층 올리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잘못이냐. 그러면 최소한 40층이 난다면 나도 40층 올리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준들을 도시 광주 경관계획이나 전남도 경관계획 그런 것들이 반영이 이미 돼 있어요. 근데 경관계획이나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30층을 하지? 어디다 40층을 하지? 나는 저는 40층 해주고 우리는 왜 40층 안 해주지?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기준을 확실히 만들지 않으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니까 광주시에서 도시건축 선언 그 이행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실 때 그러한 제3의 4의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확실한 규정을 통해서 광주시가 변모해야 되지 저는 꼭 40층, 30층 기준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20층, 30층. 무등산 보일러 하려면 10층도 할 수 있고 8층도 할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나는 40층 지어주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북동 지역이 됐든 여기 우리 이제 일신방지 부지가 됐든 간에 어디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정한다면은 앞으로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나 여러 가지 할 때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규정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좀 드려봅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 지금까지 30층, 40층을 이렇게 지켜왔습니다만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게 기준을 삼도록 지금 저희가 이제 마련을 했고요.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은 좀 40층이 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어느 지역은 또 20층만 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도시건축 선언을 했고 도시경관계획을 현재 수립하기 때문에 도시경관계획이 이번에 수립이 되면은 아마 지역별로 특성과 그 지역의 특성과 맞춤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경관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30층, 40층 기준을 지키겠다는 뜻이고요. 경관계획이 마련하게 되면은 아마 보다 좀 구체적인 어떤 경관 어떤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처럼 그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은 도시위원회라든가 각경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 경관계획 수립 전까지 운영하겠다는 그런 지금 경관계획이 있는 것이라도 적용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경관계획이라도. 네, 경관계획은 지금 큰 틀에서 그 원칙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거 경관계획의 세부 상세 설계 지침도 나와 있어요. 그 기준만 적용을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도시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필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맞아요. 권장이면서 유도이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경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식의 어떤 그런 도시의 풍경과 그 건물 안에서 바라보는 관. 그러니까 사실 관은 되게 좋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경에 대한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 경 차원에서 보면은 심각하게 도시에 대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광주 도시공원 일몰제를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10군데를 들어서게 되는데 대부분 아파트들이 공원 정상보다도 아파트 높이가 지금 더 높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또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관을 봤을 때 그동안에 저 아름다운 주변의 공원 정상을 보러 살았는데 이제 몇 년 후에 되는 콘크리트 벽만 보고 살아야 된다는 그 주민들의 입장도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 그건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떤 데는 보면은 정말 반대쪽에서 보나 실질적으로 근경, 원경 다 봐도 산보다 더 높은 데가 지금 광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관련 개발계획법에 적용하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많은 법들이 적용이 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 장치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공원 일몰제를 말씀을 하셨지만 공원이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뭐 상향되거나 주거 지역으로 변경될 때 우리가 걸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굉장히 짧거든요. 맞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하는데 평균 걸리는 시간이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방법론의 작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보다 크게 뭔가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그 방향 지침, 예를 들면 경관계획의 지침, 뭐 선언, 아니면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반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관 계획의 내용이 모든 그 필지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내용이 그 약간 그 추상적이거나 또는 거기 그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모든 의사 결정은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 결정할 때 가이드라인이 중요하고 또 이제 그 가이드라인 중에는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건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40층, 30층 이게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심의하기에 상당히 애로를 겪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더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도시계획위원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심의, 자문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정성적이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 결과가 나와지는 뭐 이런 위원회보다는 예를 들면 그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아까 조진상 교수님, 변 대표님이랑 다 말씀하셨었지만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의 어떤 기준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든 아니면 경관위원회를 하든 아니면 도시건축위원회를 하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정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뭔가 기준들을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걸 통해서 심의 자문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에 당장 지금 접해 있는 시급한 북동 재개발 같은 경우도 전면 철거 방식의 지금 형태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재개발은 안 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경우가 새로운 재개발. 이미 추진되는 건 말고 앞으로 추진.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동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광주 도시건축 선언에 대한 어떤 그 시범 지역으로 좀 선정을 해서 그 선언에 맞는 개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물론 금남로의 중요한 건물들 상업지역은 보존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택 노후화된 부분들은 연도형이 됐던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좀 시범적으로 좀 선정을 해서 아주 모범적인 도시개발계획, 그가 지금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할 부분들은 뭐 김종호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고 부분 개발하는 수복형으로 좀 저는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도심 재생이 됐든 뉴딜 사업이 됐든 간에 적용을 해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지역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저는 선정을 한다면 아주 좋은 사례가 저는 될 거라고 분명히 좀 봅니다. 물론 전일 방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동 같은 경우도 북동 성당이라든지 뒤에 어떤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수복형을 포함하도록 지금 저희가 그 북구에 상가 건물도 그러면 다 보존합니까? 그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제안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북구청에 이미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북구에서 이미 시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아니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비계획 넘어갔는데 시에 지금 왔는데 경관 시에서 이제 할 때 그걸 살필 겁니다. 살피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상업지역의 주거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개발의 높이나 층수의 제한이거나 밀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만큼의 적정선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 다음에 계획이 하면 끝나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업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서의 인프라나 도시기반시설들이 되어져 있었냐라는 거를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폐교가 되고 있어요. 주거 기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 교육적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주거지역을 계획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러니까 재개발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약간 모순인데 그거를 지적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얘기죠. 아니요, 저는 그건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걸 명분 삼아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려고는 하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철거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문제가 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주거지역이 있는 것에 대해서 허름하고 굉장히 살기가 불편한 생활권이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저는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정말 싹쓸이식 개발은 안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점을 좀 찍고 싶고 뭐 전남방지, 일신방지 부지도 마찬가지죠. 거기를 공장 물론 상업지역 시설의 용도는 뭐 공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 마치 뭐 2종, 3종 지구단위 뭐 주거 시설로 바꿔준 것처럼 이미 지금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변 대표님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시는데 저희는 어떤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위주의 용도 변경을 하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이미 기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광주시가 어떠한 협상 조건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TF팀하고 전문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죠. 먼저 거기 1930년대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이 있습니다. 문화재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거의 문화재급으로 보고 있고 그 네 개의 어떤 건물은 그 원위치에다가 보존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이고요. 근데 공장동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조사하는 데 방가 없어서 공장동에 대한 기초 조사 용역을 저희가 마쳤거든요. 근데 공장이 중요하기보다는 공장도 물론 건축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장 안에서 방적했던 산업시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근대 산업시설이죠. 그것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우리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했던 노동자들 어떤 삶이라든가 어떤 삶의 흔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보면은 세 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이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분명히 와야겠다. 근데 원칙을 주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근대건축물 4곳은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 보존하고 두 번째 어떤 근대 산업 시설, 노동자의 가치, 노동자의 삶을 흔적이라든가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전문가하고 TF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줄 겁니다.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소유자에게 분명하게 이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광주시가 이러이러하는 것을 주면 아마 소유자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협상이 시작이 될 거고요. 협상이 시작이 돼야지만이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충분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상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치가 우리 시의 도시계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앞으로 도시 성장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TF팀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수시로 시민들에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공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 어제 토론에서 저 처음으로 그것을 받고 이제 알았었는데 이제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희망적이라고 봐요. 그렇게만 진행할 수 있다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TF팀 내용들을 수시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좀 갖췄으면 쓰겠다라는 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광주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냐. 특히 광주의 역사, 문화가 살아있어야 하고 또 미래까지 담보할 수 있는 계획들은 어떤 방향이 좋을까. 이 마지막으로 청사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친환경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또 4차 산업 인공지능에 대응하는 그런 도시,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도시, 그리고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균형 있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변 대표님. 저는 각자의 해야 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사고 난 이후에 와서 묵념하고 뭐 사후 대책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당된 관련 법들을 저는 개정하거나 제정해서 국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어떤 상위법 개정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이임된 부분의 조례를 제정할 것들은 지금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달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도시계획위원이 됐든 건축위원이 됐든 간에 각 위원회 한 사람들이 그 몫을 최대한 잘해줬으면 쓰겠어요.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정말로 사업자들, 시행자들 대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진정한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 편에 서서 저는 이 위원회를 좀
운영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좀 하고 그래야 기후 환경 변화 대응이 됐든 탄소 중립이 됐든 이러한 미래적 도시로 가야 되지 않은 건가 저는 기대합니다. 네. 이 교수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법정 기본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하는 거고 네,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변화되는 20년마다의 10년마다의 5년마다의 그런 계획이 끊임없이 변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 정해놓고 계속 변경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방황을 많이 하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 또한 도시 기본 계획을 잘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정책 방향이거나 개념적이거나 청사진만을 가지고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긴 하지만 광주광역시 안에 있는 건물 하나하나에 대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한 필지 한 필지마다의 어떤 분석, 그것들이 모여서 블럭이 되고 구역이 되고 지역이 되고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주는 그런 기본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창배 국장님. 예, 오늘 도시계획에 다양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아마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서로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표한 도시건축 선언의 그런 정신과 가치, 철학이 충실하게 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논의가 이제 광주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군수의 시사분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다리를 쳐다보게 돼요. 붓지도 않고 가벼우니까. 비결이요? 정맥, 순환, 센스. 아시죠? 센시아. 정맥벽을 탄력 있게 가볍고 편안한 다리 더 매력있죠. 써보세요. 센시아.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치즈올릭 버거는 딱 4글자로 설명 가능. 부드러운 치킨 속 체다 치즈가 쏙. 라임, 맘스터치, 치즈올릭 버거. 컨택? 컨택. 컨택? 언택. 손대지 않아도 깨끗한 물과 얼음이 나온다. 청호 언택 얼음 정수기. 영웅이는 언택, 최초는 청호. 뭐지? 금융 따위 쓸모없게 만들어주지. 어림없어 은맨. 오케이의 힘으로. 아니야. 너의 힘으로. 금융을 새로 보게 만들어주마. 오케이. 금융그룹. 지윤씨. 축 처질 땐 링티 제로 한번 마셔보. 인생은요 제로로 제대로. 프리미엄 라이프 드링크 링티 제로. 필라 뉴온. 세상은 멈춤 버튼을 눌렀지.